의료 분쟁 소송에 관해서도 조금 다루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의료 분쟁이 생각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의료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많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소송을 꺼려 하시거나 문제 제기를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으셨는데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분쟁 제도 활성화로 인해서 상담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민원 제기도 많이 하시고 꼼꼼히 여기저기 병원도 알아서 비교해 보시고 뭐 치료를 받기 전에도 치료 전 단계에서도 많이 지식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뭐 나도 혹시 이게 의료사고인가 이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병원을 당연히 이제 치료하려고 나으려고 찾았는데 오히려 악화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좀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다 뭐 사실은 병원에서 잘못했다고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의료사고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먼저 진료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병원에 일단 들어서신 순간에 어떤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법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제 치료비를 낸다라고 할 때 어떤 치료비라고 하는 채권이 발생을 하고요. 의사는 그 치료비를 내는 순간 진료를 잘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의사가 부담하는 진료의 채무는 법률적으로 반드시 어떤 병을 치료를 완성해야 하는 그 결과 채무라기보다는 일단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현대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치료를 해야 하는 수단 채무의 의미를 지기 때문에 반드시 병이 완전히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기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병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나을 수 없는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병의 진행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의료적인 사고다,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듣기로는 뭐 의료 과실이라는 단어도 들어봤고 의료 사고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이 뜻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사고와 과실은 조금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고라고 하면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어떤 의료 행위를 받고 신체적으로나 생명 그리고 재산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전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좁은 의미의 의료 과실이라고 하고 그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의미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민법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는 의료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러한 의료 계약에 따른 진료 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손해배상 청구 원인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좀 이제 들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법 조항이 나오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민법상에는 제가 알기로 또 소멸시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소멸시효의 개념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민법상의 이제 소멸시효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쉬운 예로 한 가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먼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면서 1년 뒤에 갚지 않을 경우에 연 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이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년 후에 B가 이제 1억을 갚지 않고 있었고 A는
이제 연 7%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7%의 이자가 이제 쌓인다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2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B가 사망한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했을 때 A가 사실상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A가 갑자기 생각이 한 가지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마 8월 달에 한번 제가 상속 관련해서 네.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채무가 발생을 했을 때 사망을 하면 네. 네, 상속이 된다. 네,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빚도 상속이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들 C에게 빚도 상속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C에게 아버지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C가 아버지가 20년 전에 빌렸던 원금 1억 원과 그에 대한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할까요? 근데 제 기억으로 그때 네. 이제 빚도 상속이 되긴 하는데 그 포기하는 거 그래서 본인이 포기하면 또 뭐 사촌한테도 넘어가고 막 이래서 뭐 다 같이 포기를 하면 된다 네, 이렇게 네. 한 것 같아서 아들이 C가 안 갚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용증이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에서는 꼭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차용증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배상을. 싶은데. 저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건에도 공소시효라는 게 또 적용이 되니까 어찌 보면 그 시간 안에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그렇죠. 다양한 생각을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돼요? 네, 그 세 가지 생각하시는 논리가 다 이유가 다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소멸시효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었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상속 포기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걸 생각해 보면 예. A가 만약에 적극 재산이 있었는데 그 B에 대한 채무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그 입장에서 있겠죠. 그렇죠. 네. 일단 소멸시효 관련돼서 일단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은 일단 의료 과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소멸시효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명언이 항상 대표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예를 들어 공소시효라고 표현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범죄에 네. 해당하는 영역이고요. 이제 민법상의 권리, 채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이제 소멸시효라고 소멸시효. 하는 이제 다른 용어를 적용하는데요. 네, 공소시효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범죄에서도 사건에서는 네, 그렇게 그쵸. 다루니까 같은 개념을 네, 유사한 그런 개념일 수 개념으로 있죠. 생각을 원희 씨가 그렇죠. 범죄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예. 네. 네. 그리고 소멸시효.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질서의 유지, 사회 질서의 안정과 권리 행사의 촉구를 이제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례에서 B의 아들인 C가 20년 전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갑작스러운 A의 빚 독촉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수 있고 예컨대 또 상속 포기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또 아버지의 그 적극 재산을 전부가 다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만약에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분배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유산과 관련돼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족들이 활용할 수 없었 불축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안정성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멸시효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민사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가 B에게 10년 이내에 그 앞선 대여금 채권의 청구권을 행사해서 적어도 내 채권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알려줬어야 그러면은 민법상 또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경우에는 네. 소멸시효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더 오늘 짧아요? 소멸시효 개념에 대해서 앞서 좀 강조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건데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앞서서 채무불이행 책임도 있고 불법행위 책임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실무상으로는 법리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보다는 이제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인정 요건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조금 더 환자분들에게 유리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실무상 이제 불법행위 책임 요건에 대한 그 성립 구성 요건을 많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행위 책임 요건에 대한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면 손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의료사고가 실제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꼭 청구를 하셔야지만 무조건 소멸로 인한 권리 행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 중에 어느 하나가 먼저 완성이 되면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 의미가 의료사고 발생이 10년이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본인이 의료 과실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고요. 네. 의료사고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의료사고가 발생된 걸 안 날로부터 3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 또 한 가지가 그 안날의 의미에 대해서는 네. 의사의 가해 행위야 환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때라고 해서 판례는 사실은 어떤 환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할 때 사망 사실로부터 3년 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의사의 과실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했다라는 것까지를 환자가 알았을 때, 그러니까 환자 유족들이 알았을 때라고 해서 사실은 안날에 대한 그 시효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한 거는 사실은 의료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로 들어오셔야 시효의 부분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서 제일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났다면 무슨 일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의문점은 해소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래서 먼저 담당 의사에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일단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요. 동시에 모든 진료 기록에 사본 발급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진료의 사본 발급이라고 하면 병원마다 그 서식지의 이름을 좀 달리해서 가지고 있고요. 의사가 작성한 기록지, 간호사가 작성한 기록지, 예를 들어 또 마취 기록지, 수술 기록지, 또 영상 촬영을 하셨다고 하면 엑스레이라든지 MRI, 초음파 등의 영상 자료가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이제 전체를 진료 기록지로 확보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듣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 또 의료분쟁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어떤 의료 과실이 있다라고 할 때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환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환자의 사망 원인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의료 감정을 할 때도 항상 이제 감정기관에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 부검을 했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 분쟁을 제기할지 말지를 또 순간적으로 결정하시긴 또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부검이라고 하는 결정이 또 시간을 놓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례를 이제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부검을 진행하실지 여부
를 좀 시간 안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에서는 부검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도 오늘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부검 절차는 관할 경찰서에 부검 의뢰를 하실 수 있고, 부검 의뢰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담당 검사가 부검 의뢰를 해서 통상 2, 3일 이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2달 정도 이내에 부검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 기록에 대해서 일단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은데요. 분쟁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이지만 많은 분들이 의료 소송을 일단 금액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발을 들이기가 그리고 또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굳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소송보다는 이제 경미한 사건이나 이제 소액 배상 그리고 민원 해결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의료기관 자체 내에서도 이제 자체 합의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중과실 사건의 경우에 이제 사안이 확대되거나 병원의 이미지 실추라든지 아니면 소송으로 갔을 때 손해배상액이 굉장히 더 커질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신속합의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최근에는 이제 수술을 많이 하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라든지 또 중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병원들에서는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장점이 병원 입장에서는 연간 가입 보험 가액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보험 가액 범위 안에서 환자한테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보험사가 이제 보험 사고 조사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보험 사고 처리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객관적인 이제 사고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배상 금액이라든지 사고 이유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많이 합의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법에서도 보통 분쟁 조정 같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의료 분쟁에서도 꼭 소송을 가지 않더라도 상호 간의 협의라든지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에도 이제 소비자원에서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방식으로 소비자 분쟁법으로 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조정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보다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의료만을 전담해서 하는 분쟁 해결 방식을 활용하고자 2012년 4월 8일에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전히 소비자원도 존재하고 있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고 하는 의료 분쟁만을 전담하는 전문기구에서 의료 감정, 수탁 감정 등을 전담해서 의료 분쟁만을 특화해서 분쟁 해결 방식 ADR이라고 하는 조정 중재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은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 무조건 서로 응해야 돼요? 한쪽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소송 같은 경우는 한쪽 어쨌든 소제기를 했을 경우에 피고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한쪽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송 맞아요. 절차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은 그 소송 당사자가의 불이익으로 돌아가서 판결이라고 하는 확정력 있는 결정문을 받게 되는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조정중재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강제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문에 대한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 자체에 대한 강제력도 사실상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도가 생길 당시에는 참여제도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제도 참여에 대한 독려가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절차 개선에 대한 보완으로 2016년 11월 30일 이후부터는 이렇게 환자의 사망이라든지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자폐성 또는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에 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 참여에 대한 강제력 은 있다고 해서 이제 자동 개시 사건이라고 명명을 하고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 참여에 대한 강제는 부여를 해서 뭐 의료기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은 절차에는 참여해서 감정 절차 자체는 진행을 하되 다만 이제 결과론적으로 어떤 조정 결정이 나왔을 때 그 결정을 이행한다는 부분에 대한 강제력은 좀 여전히 없다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사고법 분쟁 대처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시청자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 님께서요. 사랑니를 뽑다가 볼을 잘못 스쳐서 입술 옆으로 3cm 정도 베인 자국이 났습니다. 치과에서 연고 바르고 흉터는 안 남을 거라고만 조치해주고 끝났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피부과에 가서 혹시 치료를 받고 치과에다가 모든 비용을 청구해도 치과가 받아들여 주나요? 이런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사랑니를 뽑다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느꼈을 때 좀 왜 여기가 찢어졌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비가 얼마 정도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뭐 꼬매신다 이렇게 하거나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다 하면은 치료비가 조금 많이 나오실 수는 네.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소비자원을 통해서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시면 이제 소비자원 같은 경우는 중재원하고는 조금 다르게 뭐 조정 자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진 않고 일단은 뭐 동의 여부랑 상관없이 일단 절차에는 참여하게끔은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결정력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권고해서 치료비 정도는 치과에서 아마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